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보광사에 와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건물을 한번 보세요.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2023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된 숭정 7년 명동종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모본이 있는데요, 저 모본을 한번 보면서 실물과 함께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종이 중국 종과 일본 종과 다르게 아름다운 종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코리안 벨이라는 학명으로 우리나라의 종만 특색을 가진 학명을 가지고 있죠. 그 코리안 벨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수학으로 인수분해를 하듯이 우리나라 동종에 대해서 조목조목 특성과 특색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본이 보이는데요, 저와 함께 실물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 코리안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하듯이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숭정 7년 동종이에요. 원본인데요, 밖에 있는 제가 모본을 같이 보고 왔거든요. 모본과 진본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걸 모본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이다, 이거 모방한 본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나면 다시 모본 큰 동종을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는 코리안벨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특색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인조 때 만들어서 작년에 2023년 8월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색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종 중에 가장 오래된 종이 상원사의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이 있고요,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그 에밀레종이 아들 경덕왕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경덕왕 때 이룩하지 못하고 아들 해공왕 때 할아버지 성덕대왕을 기리며 완성했던 에밀레종, 19.8톤짜리 아주 거대한 종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고, 가장 오래된 종은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 동종이고요, 그게 모두 성덕대왕과 시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신라 때의 종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밖에 모본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종 중에 가장 오래된 상원사나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을 모방해 놓은 것 같고요, 이걸 모방해 놓은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걸 지금 보면은요, 자세히 보니까 용이 지금 용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 뒤에 용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용이 두 마리라는 것은 전국종을 모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고리가 종을 걸어놨잖아요. 이것은 이제 용류라고 하고요. 천판 위에 음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종은 음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음통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종은 음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나면 다 저 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종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좋은 자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부는 연화문은 아니고 요 부분 유곽이라고 하죠. 요 부분이 육곽이라고 하고, 요 안에 있는 요 점 하나씩 있죠. 이걸 이제 툭툭 튀어나온 거, 연꽃 모양을 표현한 건데, 인간의 그리고 동물의 젖꼭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유두라고도 표현합니다. 밖에 나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밖에 있는 종과 비교를 할 때 특색을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이제 종이 만들어졌고, 성덕대왕 신종이나 상원사 동종이 그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오래됐는데, 그 이전에 종은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이제 추정이죠.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는 추정이고, 그 이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종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냐는 안악 3호분의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추정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는 것은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은 771년에 만들어졌고, 그것보다 한 약 50년 전에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성덕대왕 동종, 그 종들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종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종이고, 또 통일신라의 작품들은 요것과 좀 달라요. 통일신라의 작품들은 비천상이 안에 있습니다. 종에 비천상이 있는데, 그 비천상이 위로 시대로 올라갈수록 악기를 다루는 주악비천상이 있어요. 그 주악비천상이 계시고,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모양의 비천상이 내려오면서 바뀌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비천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살 입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에서 요 모양만 보면 이것은 통일신라의 작품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호처럼 보이는 게 버머입니다. 버머는 산스크리트어를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불교의 유래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꾀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화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교의 사찰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공부하여 여러분들이 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에 사찰이나 또는 유물을 보러 가셨을 때 종을 보시고 그 특색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버머의 유래를 보면 불교의 유래까지 같이 공부가 가능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을 했죠. 그런데 인도의 유해인, 북방 초원에서 아리아 민족이 인도로 내려와서 인도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인도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브라만교를 탄생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탄생됩니다. 그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인도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카스트 제도예요. 그래서 그 아리아인들이 만든 게 브라만교죠. 그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브라만, 그리고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계급이 4가지로 나뉘죠. 그 브라만의 성직자니까 크사트리아와 바이샤가 브라만 성직자들의 횡포에 반대해서 우파냐샤드 철학과 결합하여 브라만에 대항하여 만드는 것이 자이나교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때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그때 탄생을 하는데, 불교가 탄생을 하고 인도가 마우리아 왕족이 통일될 때 아쇼카 왕, 그때 통일을 시켰던 아쇼카 왕인데, 인도의 완전 남부 꼭지점, 이렇게 V표로 되면 그 남부만 빼놓고는 전부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을 시키고 그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84,000개의 석주를 이제 전국에 세우죠. 이러면서 탄생된 것이 소승불교예요. 그 소승불교는 지금 이제 상좌부 불교라고 불리고 있고, 아쇼카 왕이 죽고 다시 왕조가 들어선 게 쿠샨 왕조입니다. 그 쿠샨 왕조가 생기면서 쿠샨 왕조의 서북부에 있던 간다라 지방, 그리고 그 유럽의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이죠. 그리스 헬레니즘이 간다라로 와서 융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의 성상이 불교로 전래되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간다라에서 부처님의 성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간다라 미술이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또 한국을 넘어오고, 한국에서 일본까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간다라 미술이 넘어올 때, 그때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를 타고 이 크사트리아어, 버머가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제가 개그를 한마디 드린다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그 간다라 미술에서,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미술에서 중국으로 간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간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다, 간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다. 이런 내용으로 개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굴암, 경주의 석굴암, 이게 이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일본의 호류사,
뿌리사도 영향을 받은 거고요. 중국의 이제 룽먼 석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는데 대승불교를 타고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쿠샤 왕조가 무너지면서 굽타 왕조가 세워지고, 굽타 왕조부터 이제 이슬람, 힌두교, 그때는 힌두교죠.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형태로 변화해 가는 거죠. 인도가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때 대승불교를 타고 넘어온 것이 이 버머입니다. 이 버머를 보면은 대승불교 때다. 통일신라 말에 고려가 탄생된 배경도, 대승불교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제 교종이죠. 공부를 하고 글을 아는 사람만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대승불교의 교종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미타불만 외치면 부처가 된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선종이에요. 교종과 교종을 반대해서 선종이 육두품과 호족들의 세력과 융합해서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게 고려가 되는 거예요. 고려 태조.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거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다나 이런 운동이 옛 스님들에 의해서 많이 노력이 되었고,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종과 선종이 통합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종의 트럼 중에 한국종만이 있는 음통이랄까, 그리고 명동, 제가 말하는 이 단어들도 아마 어색하실 겁니다. 명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밖에 큰 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곽, 그리고 종류, 유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용이, 위에가 이제 천판이거든요. 요 천판 위에 앉아있는 용을 토례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당자가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종을 치러 이렇게 오는 그 당목이라고 합니다. 당목이 와서 땅 당자를 때리면 종이 울리잖아요. 그 당목이 고래의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그 고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당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당자는 일자로, 통나무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경어라고 합니다. 고래 모양을 닮은 경어. 고래경자에 물고기 여자, 경어라고 하는데, 경어가 이렇게 딱 오면은 천판 위에 있는 용, 이 천판 위에 있는 용의 명칭이 포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포례가 고래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여기 당자가 오는 고래를 무서워해서 당목이 와서 당자를 땅 하고 때리면 포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것이 종소리라고 이렇게 전설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소리가 바로 코리안벨의 특색입니다. 그 특색들은 밖에 나가서 제가 모본을 보면서, 모본은 통일신라 모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 특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는 주악상이나 천인상이 아니라 보살 입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보살 입상으로 바뀌거든요. 요런 특색, 그리고 상부나 상대, 하대, 요런 부분까지 밖에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종, 코리안벨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게 설명드리자면 성덕대왕의 에밀레종, 그 다음에 상원사의 성덕대왕 당시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종, 그 종들을 모본에서 연결해서 특색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회원분들은 이제 코리안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고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시죠. 제가 지금 대웅보전, 카메라 저 따라서 한번 보여주세요. 대웅보전에 좌측문으로 들어가시면, 대웅보전 들어가자마자 인조 때 만들어진 작년 2023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된 동종이 있었어요. 그걸 모본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여기 비춰 주십시오. 풍정 7년 명동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종을 비교해 보니까 모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틀린 종입니다. 틀린 종이니까 이걸 보면서
그 우리나라 한국종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닭목이에요. 닭목. 여기 가서 땅 때리는데 그 때리는 곳에 지금 연화문이 있죠. 연화문. 이 연화문을 때리는 곳을 이것을 당좌라고 하고요. 이 닭목이 와서 저 당자를 때리면 이제 종소리가 나는 건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원본을 보면은 용이, 위에가 용이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용이 1마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종의 특색입니다. 용이 1마리가 있고, 그리고 발톱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음통이에요. 소리가 여기 땅 하고 때리면 이 음통을 통해서 약간 그 거슬리는 음이라고 할까요? 표현을? 그 거슬리는 음이 음통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용이, 이 천판 위에 앉아있는 용이 포레라고 하는데요. 이 포레가 아까 당자 모양이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래가 오면, 경어가 오면 이 포레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종소리라는 거고요. 여기 유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유두. 이제 연화문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이렇게 사각이 유두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곽이잖아요. 곽. 그래서 여기를 유곽이라고 하고, 이 유곽이 종을 빙 둘러싸고 돌아보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생을 나타내는데 탄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4개의 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 유두 9개는 연꽃 모양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간과 동물의 젖꼭지를 닮았다고 해서 유두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9개가 9개의 세계를 나타내요. 지옥으로부터 보살들의 세계까지 총 9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에는. 여기는 아까 4개가 사생이라고 했죠. 여기는 9개의 세계니까 사생 9개를 나타냅니다. 부처의 세계에서는 이 유곽과 유두를 포함해서 사생 9개를 나타내는 거고, 인간의 세상, 범생에서는 요 4개가 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곽이 4개를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나타내거나, 또는 동서남북 해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닭목에서 당좌로 종을 땅 하고 때리면, 이 밑에 보면 지금 홈이 안 파져 있는데요. 성덕대왕의 신종 에밀레종을 실제로 보면은 그 에밀레종 밑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 파진 것을 명동이라고 해요. 그 명자가 울명자거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공부할 때 배웠죠. 울명자, 소리를 내서 우는 소리가 난다는 울명인데, 그 울명자에 구멍동자, 우는 소리에 구멍이 있다 해서 구멍이 있는 명동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러면 종소리가 땅 하고 때리면 이 종소리가 64Hz에서 168.4Hz까지 나오거든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64Hz고, 그리고 64Hz라는 말은 초당 64번 이게 떨림이 있다는 뜻이고, 168.4Hz라는 것은 초당 168.4회의 떨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64Hz의 안정된 소리와 168Hz의 그 소리가 중복이 되어서 밑에 소리가 내려가면 그 소리가 종 안으로 다시 울림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맥울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맥울림 현상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만 있어요. 그 맥울림 현상이 바로 밑에 명동에서 맥울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음통을 통해서 우리가 거슬리게 들리는 그 소리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만 멀리까지 울릴 때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않고 땡 이렇게 해서 멀리까지 퍼져가는 이유가 64Hz와 168.4Hz가 명동에서 맥울림 현상으로 다시 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안에서 숭정 7년명 동종을 실물로, 보물로 지정된 동종을 보고 왔잖아요. 그 동종은 여기에 보면은
보살의 입상이 있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보여주세요. 자, 이걸 천인상이라고 해요. 성덕대왕의 신종이나 상원사의 동종을 보면 이 천인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에 만들어졌던 종은 천인상도 악기를 다리는 주악 천인상이라고 합니다. 요런 특색이 통일신라 때, 그리고 고려로 내려오면서는 이제 주악보다는 그냥 천인상과 보살들이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천천히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천인상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살 입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을 보러 오셔가지고 요런 특색들을 보다가 천인상을 보고 보살 입상을 보면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라고 바로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통일신라의 작품은 지구상에 총 9점이 남아있는데 4점이 우리나라에 있고 5점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위쪽에 이 폴에 용이 한 마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종은 코리안벨은 용이 한 마리가 있고 중국에는 용이 2마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만 있는 특색 2가지를 핵심으로 짚자면 우리나라의 종은 여기 보이는 음통이 있으며 선덕대왕 신종 아래에 보면 매굴림 현상이 있도록 바닥에 구멍을 파서 명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명동이 여기는 지금 없죠. 이 모본 밑에는 지금 명동이 없는데 자료 화면으로 명동이 있는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이 있는 제품을 보시면 우리나라 종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코리안벨에 대해서 여러분과 화계와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코리안벨에 대해서 아는 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2번 더 보십시오. 무식이란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코리안벨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굿바이 무식.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화계입니다. 여행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함께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순왕릉에 와 있습니다. 경순왕릉은 파주 이야기편에 제가 넣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위치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성에서 100리 이내에 경순왕을 모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셨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가 있으실 테고요. 그동안은 잘 모르셨던 역사적 내용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어디에서 잘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왕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 거슬러서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신라가 되는 과정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죠. 663년에 백강전투를 통해서 실질적인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하죠. 그러면 통일신라는 668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통일신라는 676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8년간의 공백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당 연합의 분열이고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는 매기 전투 이후 통일신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기 전투란 앞자만 제가 따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건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라 꽃길 따라 여행 회원분들이 저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저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는 절대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내용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매기 전투라는 것은 앞자만 따서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소성 전투가 675년, 기볼포 전투가 676년. 그 전쟁을, 신라가 당나라와 싸워서 매기 전쟁을 이기고 나서 676년부터 통일신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통일신라를 실질적으로 이룩한 것은 이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통일신라의 기반을 마련하죠. 김유신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왕릉에 와서 경순왕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건 그동안에 어느 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일 거예요. 경주에 가면 신라의 왕들 무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태종 무열왕과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직접 찾아가 볼 수가 없잖아요. 신라, 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의 무덤과 백제 25대의 무령왕릉, 이 두 왕릉만 삼국시대의 확정릉이라고 합니다. 태종 무열왕, 통일신라를 여는데 기반을 갖추었던 김춘추의 왕릉은 확정릉이고요. 정확하게 김춘추의 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확정릉이고요. 무령 왕릉이라고 증거가 제시된 그런 확정릉입니다. 두 곳을 빼놓고는 모두 추정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정릉이에요. 이것은 누구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보니 마치 누구의 왕 같다. 이렇게 해서 추정릉이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 지금 경순왕입니다. 아들 마예태자의 본명은 이제 김일. 경순왕이 후백제의 견훤이 통일신라를 쳐들어와서, 이게 남북국 시대죠. 포석정에서 경혜왕을 죽이고 이 경순왕 김부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경혜왕의 육촌 동생이에요. 이종 육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후백제의 견훤이 돌아가고 나서 화백회의를 주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힘이 약하니 지금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모두 토륙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참에 고려 태조의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신라를 고려에 바치는 게 좋겠다라고 화백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고려에 투항을 하고 신라를 통째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의 맏딸인 낭랑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 순서를 한번 볼까요? 고려는 태조 왕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었던 회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종, 네 번째가 광종인데, 세 번째 정종과 광종, 그리고 두 번째 회종과는 이제 이복형이에요. 회종은. 정종과 광종은 동복 형제고요. 형제끼리 순서를 정해서 이제 왕이 된 거고, 외가는 충주 호족인 유궁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어떤 걸까요? 광종의 키워드를 한번 배워볼까요? 광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했던 사람입니다. 후주의 쌍기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했고, 그 과거제는 중국의 수나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쌍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려에 귀의를 하죠. 그리고 광종의 또 업적에는 노비양건법이 있죠. 이곳은 경순 왕릉입니다.
경순 왕릉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경순 왕릉의 특색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점이 이제 특색이에요. 신라의 왕들을 보면요, 공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처음 오면서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신라의 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 그리고 백제 25대였던 무령왕, 이 두 왕릉만 확정릉이고 나머지는 이제 추정릉이라고 했는데,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의 확정릉이 된 거예요. 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의 왕족의 확정릉은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이 경순왕이 왕릉이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 이제 영조 때 밝혀졌는데, 저 위에 보면은 지금 곡장을 해놨잖아요. 저 곡장이 경주에 가면은 릉은 있지만 뒤에 곡장이 없죠. 곡장이 전혀 없죠. 곡장은 이제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저건 영조 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 스타일로 지금 곡장을 해놨습니다. 김부 경순왕의 그 묘지석에 보면은 송탄의 흔적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송탄의 흔적이 많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그 파주 바로 위에 연천, 그리고 개성과 가까워서 6.25 당시에 전투가 아주 굉장히 치열했는데 여기서 발생된 자연사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순왕 묘비석에 총탄의 흔적이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순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신라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리고 백제 25대 왕이었던 무령왕릉이 확정릉이고, 경순 왕릉이 표지석이 발견되면서 신라 마지막의 왕이었던 확정릉이었다는 것을 배우시고요. 김부가 통일신라의 마지막을 고려 태조에게 바쳤을 때의 나이가 37살 때인가 였을 겁니다. 고려의 태조의 첫째 딸이 낙랑공주와 결혼을 하고 43살을 더 살다가 80세에 돌아가십니다. 김부의 운구를 경주 쪽으로 옮기는데 신하들의 반대는 김부의 시신을 경주 쪽으로 옮겨가면 신라의 이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세력 규합이 될 수 있으니까 왕족은 개성으로부터 100리 이내에 있는 곳에 묻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때 김부의 묘가 100리 40km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곳 연천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여행을 하면서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묘를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하며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파주 장릉에 왔어요. 파주 장릉은 인조와 인효왕후가 묻혀 계시는 곳인데요. 오늘 명칭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보시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문화를 관람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 옷을 직접 입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스킵하지 마세요. 돈 스킵.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요. 문화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는데 누구랑 또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살문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홍살문은 신라 때부터 고려로 내려와서 조선까지 홍살문이 내려오는데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홍살문이 만들어진
유래를 찾아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인도를 남부 조금만 빼놓고 전부 통일을 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소승불교를 탄생시키고, 그 아쇼카 왕이 84,000개의 석주를 세우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조각으로 새겨놓았던 산치대탑이 1818년도에 발견이 되죠. 그 소승불교를 탄생시켰던 아쇼카 왕이 돌아가시고 아쇼카 왕조가 그 다음에 쿠샨 왕조로 넘어가는데요. 쿠샨 왕조에서 대승불교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 대승불교의 위쪽 인도의 서북부에 있던 간다라 지역이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레니즘과 간다라 미술이 접목이 되면서 불교의 성상이 탄생되죠. 그 성상이 탄생되고 간다라 미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건너오면서 간다라 미술이 건너오는데요. 그때 산치대탑의 앞에 있던 문이 홍살문과 좀 닮아 있어요. 열십자 두 개를 묶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산치대탑이 있습니다. 그 산치대탑이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라 미술로 넘어올 때 그때 홍살문의 형태가 넘어왔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의 내용의 글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홍살문을 통해서 인도의 장릉 우에까지 능층까지 올라갈 건데요. 홍살문을 여기 보면은요, 우측에 주춧돌이 있죠.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왕릉에 가면 이렇게 이제 홍살문이 있는데 홍살문 밑에 보면 옆에 이렇게 구멍이 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나무가 썩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 모양이고요. 자, 카메라는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이쪽은 향로라고 해요. 가운데가 이제 향로인데요. 제사를 모시는 제관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어로는 임금이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게 변로라고 있어요. 좌측도 길이 하나가 있고 우측에도 길이 하나 있는데 향로와 어로 좌우로 있는 게 변로라고 합니다. 변로는 신하들이 가는 곳이고요. 이쪽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판위라고 해요.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이 판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기다리겠죠.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국궁사배,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걸 4번을 하게 되거든요. 국궁사배를 하는 장소입니다. 능침으로 올라가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수락관, 우측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수복방인데, 수복방은 종구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에요. 종구품에 능참봉이 계시던 곳인데, 우리 역사의 능참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개유정난을 일으켰던 한명회가 능참봉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유명하신 겸재정선도 능참봉 출신입니다.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입니다. 정자각은 하늘에서 위에서 보면 한자 정자로 보여요. 그래서 정자각이라고 하고, 정면으로 이제 넓게 바람막이로 되어 있는, 빨간색 바람막이로 되어 있는 게 요걸 풍판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풍판. 하나씩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향로를 따라서 제관들이 오면, 우측은 이제 어로죠. 향로를 따라서 제관들이 오면 이쪽이 이제 제관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무늬 한번 볼까요? 무늬.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태극 모양입니다. 삼태극 무늬를 지금 여기다 새겨놨고요. 요 무늬를 새겨놓은 이 돌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난간이 있죠. 요게 이제 소맷돌이라고 해요. 이 소맷돌을 제관들이 오면 제관들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임금도 이곳으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재관들이 올라가는 거고, 임금이 올라갈 때는 이제 이쪽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 꼬마가 올라가듯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이렇게 임금님이 올라오실 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우측에, 이쪽은 비각이고요. 비각 안에는 비석이 세여 있겠죠. 비각을 모시는 곳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인조와 인혈왕후의 생애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올라가기 전에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이건 여기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방형. 이걸 예감이라고 합니다. 예감은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충목리랄까 종이주, 그리고 천조가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다 넣고 묻거나 태우거나 하는 장소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왕릉에 가면 세종 이전에는 소전대라고, 얘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올라와서 이렇게 봉분 형태로 소전대가 있었어요. 소전대하고 예감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전대는 이제 불교 문화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불교 문화를 유래됐던 그 소전대를 세종 때부터 소전대를 없애고 예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릉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가 예감만 있는데, 이전에는 소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전대와 예감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불교의 문화로부터 도입이 됐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우측으로 저기 보이시는, 카메라를 한번 잡아주면서 우측 바닥에 저기 이제 돌이 하나 또 보이죠? 요게 이제 산신석입니다. 산신석은 위에 왕릉에 올라가면 이제 혼유석이 있는데 혼유석과 다른 거예요. 산신석은 이 땅을 주관하고 왕릉의 산을 주관하는 산신, 그 산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산신석인데, 임금이 묻히시고 나서 3년간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산신석에서. 자, 능침으로 올라갈게요. 지금부터 능침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죠. 저는 이제 오늘 허가를 받았고 능침 답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스킵입니다. 돈 스킵. 이런 기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회원분들이 한 500명 정도 계시는데 5,000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회이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정말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능침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올라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헌인릉, 태종이 계시는 헌인릉의 능침이 웅장하고, 능침을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웅장한데, 능 하나의 단일로만 친다면 인조의 능침이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능침이 40개가 있고 북한과 다 따지면 2기가 있는데, 북한에 이제 태조 이성계 안에 첫 번째 안에 있던 신우왕과 두 번째 왕 정종만 빼고는 나머지 40기는 전부 남한에 있죠. 그 남한에 있는 40기 중에서 왕릉 단일 크기로만 따진다면 인조의 장릉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봉분이 있고, 요게 만석입니다. 전체가 이제 병풍석인데, 병풍석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능침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석이라고, 호석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12조각으로 12면으로 능을 따라서 12면으로 있습니다. 위에 거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호석, 요게 만석이라고 하고요. 제일 위에 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제 만석이라고 하고, 요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요것을 이제 면석이라고 하는데, 이 면석은 쉽게 말하면 도화지 부분이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십이지상을 새기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중간에 모서리 부분과 이렇게 우석이라고 합니다. 우석,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연꽃을 쭉 해놓은 밑에가 요걸 지대석이라고 해요. 지대석이라고 하고, 요 부분, 요 밑에 보이시나요? 요게 모양을 잘 보면 이게 이제 기와 모양이거든요. 기와 모양. 그래서 이걸 와첨석이라고 하는데, 와첨석은 밑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또 쥐나 벌레, 뱀 이런 동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병풍석 이제 앞으로는 요게 이제 난간석이고, 그리고 요게 인석이에요. 인석은 어떤 용도냐면, 봉분의 가장 위쪽이 이 만석이 봉분의 흙을 잡아주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라면, 인석은 만석에 물리적으로 힘을 주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인석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근데 병풍석에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12지신으로 새겨놓은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호석이에요. 호랑입니다. 가운데가 양이고, 양이죠. 양. 그리고 이 이제 호석들이 이게 석양, 석호죠. 석양, 석호가 지금 능에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죠. 곡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왕능을 지킨다는 의미죠. 근데 저쪽은 반대로 안으로 있잖아요. 저기 성마는 안쪽으로 있잖아요. 이 성마가 안쪽으로 있는 이유는 문석인이 활동을 할 때 이제 문석인이 데리고 와서 타는 말이고, 무석인이 말을 데리고 와서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옆에 안쪽을 보고 있고, 저 위에 석호나 석양은 임금을 지키는 그런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돌 한번 이걸 보세요. 위에가 상계, 그리고 여기가 중계,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여기가 하계입니다. 그래서 상계에 임금님이 계시는 거고, 중계에 장명등과 문석인이 있고요, 하계에 무석인이 있습니다. 위치가 다 달라요. 요건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망주석은 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고 홀령이 제사 지낼 때 오시잖아요. 홀령이 이제 향로를 타고 오실 텐데, 오실 때 멀리서도 이곳이 무덤이라는 걸 알고, 왕릉이라는 걸 알고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기 쉽게 망주석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망주석의 특이한 것은 이게 이제 세월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데요. 세후는 가늘새자에 호랑이 호자입니다. 작은 호랑이를 나타내는 건데 상상의 동물입니다. 문석인 한번 볼게요. 모양이 복두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수염 밑으로 문석인이 들고 있는 걸 홀이라고 합니다. 이걸 홀이라고 해요. 홀의 역할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근정전 앞에서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신하들이 전부 이렇게 들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죠. 그 들고 있는 게 홀인데, 이 홀은 신하들이 그 의례를 할 때 의례의 내용들을 적거나 그 신분을 나타낼 때 그렇게 사용되는 건데, 요게 최초의 이제 유래가 된 게 중국의 첫 번째 나라가 주나라 아닙니까? 뭐 하나라, 은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형성된 건 이제 주나라가 처음 아니에요? 주나라 때는 이제 봉건제였어요. 봉건제면은 제후국가로 본인들의 왕족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왕을 삼아서 제후국에게 그 각각 왕을 세워주죠. 그게 이제 봉건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첫 번째로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군현제를 실시하죠.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초안지로 유명한 항우와 유방, 그 유방이 한 고조가 군 국제를 실시하고요. 그 후대의 한 무제가 다시 군연제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후 국가들의 그 형태가 바뀌어 가는데, 그 제후국들에게 그 임명장을 내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홀이. 그래서 제후를 임명할 때 사용했던 홀이 조선에 와서는 본인의 신분이나 또 의계 행사 내용을 적었던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상계, 중계, 하계죠. 하계에 오면은 이제 무석인이 이렇게 있어요. 무석인의 특성 중에 하나를 볼게요. 무석인은 지금 칼을 들고 있죠. 네, 칼을 들고 있는 무석인의 모양은 이전에 촬영을 하면서 화기정승 촬영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무석인은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칼을 든 무석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시죠.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임금의 봉분을 파헤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정릉, 성종과 이제 중종이 계시는 곳인데, 그 후로 더욱 도굴에 대한 강화 정책을 선조 26년부터 하게 되는데요. 요걸 설명드리면서 왕들의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혼유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냥 용도가 아니라, 왕이 돌아가시고 제사 때 혼령이 오시기 때문에는 이 위에서 노신다, 혼이 노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이 혼유석 밑에 요걸 고석이라고 합니다. 고석은 이제 북고자, 북을 닮은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고석이라고도 하고, 다리, 이제 혼유석이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족자를 써서, 발 족자를 써서 족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문양이 나어두문이에요. 한자로 나어두문. 물고기의 머리를 하고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어두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와서 보면은 이게 귀신의 얼굴이에요. 귀면입니다. 귀면. 예, 부리부리하게 도깨비 모양으로 되어 있죠. 혼유석 밑으로 임금의 운구를, 직각으로 땅을 파서 운구를 저 봉분까지 밀어 넣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금이 돌아가시면 임금을 이 봉분 안에 운구를 하고 봉분을 씌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땅을 파고 시신을 안장을 하고 봉분을 씌우잖아요. 왕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만들어 놔요. 그 세조, 태정, 태세, 문단, 세, 7번째 세조,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돌아가시고 수양대군의 왕릉을 만들기 전에는 밑에다가 크게 석실을 만들었습니다. 석실을 만들고 그 안에 관도, 이런 혼유석처럼 돌로 만든 석관으로 만들어서 임금의 시신을 안장을 했죠.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백성들의 노고가 크다 해서 세조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제는 석관이나 석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요. 그래서 세조 이후로는 회각, 석관이나 석실이 아니라 회각,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로 만드는 이제 회각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회각묘를 만들어 놓고 회각묘 밑에 하단 부분에 구멍을 여기까지 땅 속으로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봉분에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 임금의 시신을 안장할 때 이 혼유석 밑에 직각으로 땅을 파서 수평으로 도르를 이용해서 이 안으로 관을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고 다시 고석을 놓고 혼유석, 이 무거운 한 10톤도 나갈 것 같아요. 이 큰 돌을, 혼유석을 올리게 되면 완벽하게 도구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안에도 회각이고요, 통로도 회각이고요. 이 혼유석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가져오지 않는 한은
도굴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세조 이후부터 혈강묘를 만들어놨지만 임진왜란 1592년 이후 선정능에 파헤치는 것 때문에 선조 26년부터는 더욱더 강화되면서 도굴 방지에 능을 만들게 됩니다. 능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 1, 2분 이렇게 돌면서 능에서 밑을 바라보는 경치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제가 곡장을 따라서 한번 갈게요. 카메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제 곡장이죠. 신라 왕들의 무덤을 보면 봉분만 크게 있잖아요. 제가 경순왕편 촬영할 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신라 왕들은 봉분만 크게 있고 이런 곡장이 없죠. 곡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 고려 때부터 처음으로 곡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선 시대에는 모두 조선 스타일로 곡장이 만들어지고요. 경순왕 능도 그게 영조 때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곡장은 조선 시대의 스타일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곡장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서 저 위에서 밑에 경치를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문화재를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능침에 직접 올라와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으로 가깝게 함께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회원분들이 좀 많아지시고 제가 직접 회원분들을 모시고 답사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능친 답사도 할 겁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 봉분과 제가 여기 조금만 내려갈게요. 뒤에서 봉분과 저 밑에 전체를 한번 경치를 한번 봐주세요. 아, 예쁘죠? 아름답고. 오늘 촬영은 인조의 장릉 촬영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업료를 내주시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계와 함께하는 꽃길 따라 역사의 파주 이야기 인조 장릉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